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신 우이신하고 있는 재테크 1번지 정상욱입니다. 한풀 꺾인 동장군의 기세가 최근 또 매섭게 찾아왔는데요. 이 기간만 지나면 꽃피는 봄날이 곧 찾아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분 가정 재무 상황도 늘 꽃피는 봄날처럼 따스한 기운들이 감돌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스스로 지피지기할 수 있도록 많은 내역들 준비했습니다. 오늘 처음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는 김현우 팀장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재테크 1번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테크 1번지를 통해서 첫 인사드리는 한국재무관리연구소 김현우 팀장입니다. 정상욱 소장님과 함께 재테크 1번지 목요일 시간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좋은 정보로 알차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방금 확실하게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하죠.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가기보다는요. 본인의 재무 목표별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택을 하고요. 이를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죠. 정 소장님과 함께하는 재테크 1번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신 경제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김현우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경제 내비게이션을 잘 장착할 수 있도록 함께 많은 내용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사연이 있거나 그리고 또 상담이 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는 서울 02-797-8100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는 재테크 핫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김현우 팀장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셨다고 자신만만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저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재테크 이슈 시간에는 오늘 들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기업형 임대주택제도, 바로 뉴스테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향후 이제 우리나라 주식,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게 될지 예측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난이 매우 심각하죠. 그죠? 그리고 실제 주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높은 전세 보증금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전세가 없어가지고 최근에는 더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팀장님 우선 뉴스테이라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책의 핵심은요, 바로 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내놓은 정책인데요. 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상담을 실제로 해보시다 보면은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정말 전세는 아닙니다. 그죠? 물량을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죠. 뭐 전세가가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은 2년 후에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마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2년에 한 번씩 또 이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이런 한 3가지 정도가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공통적일 겁니다. 그런 고민들이 커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중산층의 거주 안정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뉴스테이 정책인데요. 뉴스테이라는 이름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다른 뭔가 새로운 주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걸 보자면요. 우선 집주인이 이런 일반인이 아닌 기업이 되고요. 민간 기업이 되고 전세가 아닌 일부의 보증금과 월세로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기간도 2년이 아니라 최소 8년은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좀 특징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8년이 지났을 때 기업이 분양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전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은 알겠는데요. 세부적으로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기업이 집주인이 된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보증금을 좀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걱정 또한 없어질 것 같은데 이 외에 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팀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보증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간이 만료됐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좀 없겠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홍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민간 건설사들이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높은 품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뭐 시설 보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 뭐 흔히 그러잖아요. 전세 그렇죠. 입주해가지고 못 하나 박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집주인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시설 보수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여기에 이제 뭐 이사나 뭐 육아, 청소, 세탁 같은 서비스까지도 다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꽤 높은 수준의 주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팀장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굉장히 좋은 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 기존의 민간 기업체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도 있고 사실 정부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그렇죠. 많이 분양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큰 차이라고 한다면요. 민간 임대주택이 과거에는 그 서민들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뉴스테이 정책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뭐 무주택자여거나 아니면 소득에 대한 제한이 조금 있었죠. 그리고 주택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도 각각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주변 시세보다는 아무래도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뉴스테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 없이 누구나 희망하면은 입주가 가능하고요. 시세도 또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좀 그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그 지역마다 차이가 되게 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격차는 어떻게 좀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지역마다 차이도 크고요. 서울이나 뭐 지방이나 수도권 이렇게 차이가 클 텐데 요건 이제 주변 시세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임대료 책정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변 시세에 맞춰가지고 기업이 최초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이쯤에. 그럼 초호화 주택을 그 기업체에서 지어놓고 네. 월 임대료를 월세를 네. 1,000만 원 정도를 받아도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보기엔 좀 발칙한 생각이죠. 그렇죠? 네, 사실상 이렇게 월세를 1,000만 원씩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문제될 건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당 최대 1억 2천만 원 정도까지만 기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민간 건설사들이 고급 주택을 짓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임대료도 계속 올려받으면 어떡하냐는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연 5%까지만 제한을 두기 때문에 2년마다 무슨 전세 보증금이 큰 폭으로 인상을 하면서 이사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뭐 부담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과연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는데 예상되는 임대료가 고정적으로 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상되는 임대료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실제로 임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내용은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향후 임대료가 얼마 정도에 책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치는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략 보증금 4,500만 원 정도에 월세는 45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6천만 원에 뭐 60만 원 선,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략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한 80만 원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표를 보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서울 지역의 보증금이 8천만 원에 월세가 80만 원 정도 예상된다. 네. 뭐 결코 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네. 근데 반대로 전세로 좀 거주하는 것들은 추진이 안 되나요? 네, 사실상 전세는 안 되고 이제 매월 이렇게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월세 임대료도 조금 싸야 되는데 이게 싸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사실상 이 부분을 놓고 실효성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월 80만 원이라는 비용은 뭐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8년 동안 월세가 한 푼도 인상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총 7,680만 원이라는 월세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5%씩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9천만 원이 넘는 거의 1억 가까운 비용을 월세로 내게 됩니다. 이 월 80만 원이라는 돈은요. 요즘 같은 금리 한 3억 정도를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때 매달 부담해야 되는 이자죠. 결국은 보증금 8천에 월세 뭐 8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은행에서 3억 대출 받아가지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전세 사는 것과 뭐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8년 거주라는 안정성 말고는 그닥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집들의 입지 조건들은 또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그나마 좀 위치라도 좀 좋고 흔히들 말하는 학군이라도 좀 좋아야지 네. 이 제도를 좀 활용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지 조건은 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에 첫 번째로 인천 도화지구라는 곳이 선정돼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예상 임대료는 면적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보증금이 최소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월세, 즉 임대료는 40만 원 중반에서 60만 원 초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실제 그 민간 기업들의 지금 반응은 어떤 식으로 좀 보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간 건설사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뛰어들어야 이 사업이 활성화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뜨뜨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호화 주택을 건설하기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택 수준일 텐데 사실 이 임대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일부 시선이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우리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민간 기업에서는 수익성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입주민들, 즉 수요가 충분하냐를 놓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그 준비해 주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난을 좀 해결하기 위한 타겟책으로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향후 그 주택 시장의 기존 소유나 아니면 전세 방식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임대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죠? 네,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실제로 반전세라고 하는 주거 형태가 많이 이제 생겨나고 그렇죠. 있죠. 아무래도 집주인들이 뭐 전세 목돈을 받아봐야 은행 이자도 너무 낮고 어떻게 안전하게 굴릴 곳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전세보다는 월세를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뉴스테이 정책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월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 한 10년 후쯤에는 전세라는 게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일찍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즉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과연 중산층 주거 불안에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할 수 있을지 팀장님의 개인적인 좀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뭐 진짜 혁신적인 어떤 주거 형태가 새로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년보다는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정도일 것 같아요. 기업형 전세가 아니고서야 월세에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전세난 같은 경우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세 시장에 대한 수요 압력이 좀 줄어들면서 시장이 좀 안정되어야 되는데 이 정책이 어떻게 이 해결책을 찾아나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테크 이슈 시간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전세난을 좀 극복하기 위한 기업형 임대 주택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최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세가가 매매가의 70에서 80%가 넘어선 지 오래됐죠.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오늘 이 내용 잘 참조하셔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02-797-8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재테크 유머니 시간입니다. 실제로 재무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재테크 유머니 시간에는 정상욱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상욱 소장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팀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36입니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네, 팀장님 나이를 왜 여쭤봤냐면요. 팀장님 이제 30대 중반을 이제 넘겨가는 시점인데요. 오늘 상담 사례 가정도 이제 30대 중반 가정의 상담 사례를 제가 실제로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화면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담한 실제 사례고요. 30대 중반을 이제 넘긴 부부의 상담 사례입니다. 결혼한 지는 한 2년 정도 되셨다고 보면 되는데 저를 만났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들을 좀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보면 고수입원이 급감되는 요 문제, 그래서 향후에 현금 흐름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축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좀 가장 크게 하고 계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본 사례 중에 하나인데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전 국민 대상으로 그 보험 가입률을 조사해 보면 한 3%에서 5%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입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 가정은 아직 한 분은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아프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질문도 좀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입원이 급감하면서 저축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새롭게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저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현재 지금 자산과 부채 내역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파트 4억짜리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그 주택에 대한 내용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가정도 4억짜리 아파트를 불과 한 넉 달 전에 바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2년마다 오르는 전셋값 준비하기에 부담도 되고 그리고 이사 다니는 것도 좀 힘들어가지고 최근 몇 달 전에 대출을 내서 좀 아파트를 구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금융자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살 때 모든 자금들이 다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외에 금융자산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을 살 때 대출 냈던 총 1억 3천 중에 지금 한 200 정도를 갚고 1억 2,8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그 순자산 내역을 보니까 뭐 합산자산에서 그 부채 내역을 빼니까 한 2억 7,500만 원 정도 해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조금 높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30%가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를 넘기지 않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대 가정의 그 부채 비율은 20% 정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산 관리를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반면에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은 이런 식으로 좀 평가가 되는데요. 남편의 수입원이 한 세후 300만 원 정도 됐었고 그리고 배우자분의 수입원이 한 2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부부의 용돈이나 아니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받았던 1억 3천만 원을 한 15년 정도의 원금 균등 상환으로 지금 매월 대출을 상환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월로 평가를 해보니까 한 10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저축하고 있는 금액들이 한 200만 원 정도 됐었고 보장성 보험은 그 남편분이 그 가입한 암보험 5만 원짜리가 다였고요. 배우자분하고 그리고 사실 이 배우자분이 현재 지금 임신 중인데 태아보험도 가입이 안 된 상태였고 특히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으로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흐름하고 이 가정의 좀 내용까지를 좀 봤는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김진우 님이 연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들은 성과급이나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들은 그대로 뭐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것들로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김현우 팀장님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일단은 조금 가슴이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네요. 어떤 부분이? 왜냐하면 이 대출이 네네네. 자산 대비 부채 현황이 31%가 넘어가고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150만 원 정도, 105만 원 정도 대출 상환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 몇 가지 제시안을 좀 드리긴 할 건데, 근데 워낙 이거에 대한 완강한 좀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조정하는 데에는 조금 실패는 하긴 했지만 어떤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 가정의 전체적인 상담을 하고 재무 별점을 매겨봤는데요. 제가 내린 재무 별점은 한
60점 정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40점 정도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30%가 좀 넘었었고 보장성 보험도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월 대출 상환하고 있는 금액도 본인들의 이제 수입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닥 좋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이 부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던 것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좀 받아들였고 물론 대출에 대한 부분 빼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바로 좀 고치려고 하는 부부의 그 노력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60점 정도로 제가 평가를 했고 그래서 이 가정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들을 제가 세 가지로 좀 봤는데요. 어떠한 부분들이냐면 이제 곧 외벌이로 전향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녀 출산과 동시에 아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양육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와이프가 근무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걸 결혼 전부터 뭐 약속을 이미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건 제가 보기엔 이 외벌이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상환 계획을 잡았고 그리고 저축에 대한 부분도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현금 흐름상에 이제 문제가 발생될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곧 출산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출산 비용이라든지 그 밖에 뭐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조리원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이런 비용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즉 가정의 비상예비자금이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점, 요 점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보장성 보험은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겠죠. 여기서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리하게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반면에 이제 상담 후에 월 현금 흐름표를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수입원이 확 줄기 때문에요. 뭐 고정지출이나 아니면 그 외의 지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 고정지출 15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제가 줄여보자라고 했고 정 힘들다면 나중에 좀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좀 조정을 해보자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 생각은 이 대출 상환에 대한 부분 15년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원금 균등 상환으로 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5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었는데 수입원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기간을 좀 늘리게 되면 기존의 소득공제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월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줄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2년이 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추가 수입원이 더 생긴다면 이렇게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방법을 권해드렸으나 이 부분은 이 부부가 너무 완강하게 요걸 유지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변동 없이 매월 105만 원 정도로 지금 납입을 하고 계시고 반면에 정기적금 100만 원을 제가 뺐습니다. 그리고 뭐 적립펀드나 아니면 연금저축보험 각각 25만 원씩 가입하고 계셨던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해드렸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장성 보험 그 남편분의 암보험 5만 원 정도 가입되어 있는 내용에서 부부 합산 실비보험과 그리고 지금 뱃속에 있는 태아보험까지 해서 생가족 토탈 한 21만 원 정도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지출되는 금액을 한 21만 원 정도로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벌어들이는 수입원 300만 원 외에 이제 그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원 200만 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의 수입원에 맞췄고 한 16만 원 정도 오버가 되는 것들은 남편분의 그 산정시키지 않은 뭐 다른 기타 수당들 이런 것들로 충당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변경 후에 어떤 내용으로 바꿨냐면 100만 원 정도 정기적금을 지금 7개월 정도 내고 계셨는데요. 가감하게 좀 정리를 하자라고 제가 권장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곧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후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때 필요한 출산자금이라든지 조련 비용도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금들 쓸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팀장님 뭐죠? 마이너스 통장 만드시겠죠 아마. 마이너스 통장 아니면 요거 있죠, 요거. 그죠? 네. 긁는 걸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가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일단 CMA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출산이나 조리용품 등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타 한 500만 원 정도는 또 필요한
뭐 그런 물품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정의 비상예비 자금으로 좀 5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그 연금저축보험 25만 원은 그대로 유지를 할 거긴 유지하는 건 동일한데 기간 이전 제도를 좀 활용을 해서 연금 펀드로 이전을 권장드렸고, 이제 와이프분 즉 여성분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실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유지할 의무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연금 펀드, 안전한 채권형 연금 펀드로 이전을 할 건데 평가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셔서 4개의 좀 안전한 채권형 연금형 펀드로 기간 이전을 그대로 1,000만 원 정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가 되셨는데 그 동안 제가 그 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함과 동시에 몇 가지를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신혼 초기에 맞벌이 수입원이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결혼 초에 반드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이유는 뭐 크게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팀장님 갑자기 급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요 3가지 외에 혹시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혼 초기에 꼭 요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정이라기보다는 저는 항상 권유하는 게 각자의 비자금을 만들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비밀자금이라기보다는 비상자금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쵸. 예, 친구가 결혼한다 이럴 때 생활비를 쪼개서 쓰기도 애매하고요.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 소소하게 돈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이제 비상자금 각자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조금씩은 마련을 해두셔라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제 앞에서는 뭐 비자금 서로 없다라고 하시는데 다음날 되면 따로 이렇게 전화 오시는 경우 그런 경우 많죠. 매우 많죠. 그래서 저도 좀 같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3가지를 좀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신혼 초기에 좀 그러니까 부부끼리 가정의 좀 재무적인 대화를 통해서 가정의 재무 목표라든지 이런 그 구체적인 삶을 좀 디자인해 놓으시는 게 조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출산을 하게 되면 수입원이 급감하거나 아니면 이 사례와 같이 이제 배우자분께서 일을 그만두시는 경우에는 수입원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맞벌이 수입원의 모든 걸 맞춰 놓다 보면 나중에 꼭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수입원이 급감하는 그 시기에 좀 대비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좀 잘 짜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건 가정의 비상예비 자금 등, 즉 대출이라든지 출산 비용이라든지 보장성 보험료 등은 반드시 신혼 초에 좀 부부끼리 좀 대화를 통해서 조정을 좀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1,000만 원이 넘는 사용자산을 구입을 하실 때, 즉 대표적인 예가 뭐 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라든지 혹은 주택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을 살 때는요,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70% 정도는 좀 되실 때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이제 현금 흐름이 너무 타이트해지거나 저축을 좀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 부분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장성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좀 무리해서 두껍게 준비를 하다 보면 월 고정 지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손보험의 각 중요한 3대 성인병의 진단비 정도만 좀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의 그 태아보험이나 아니면 어린이 보장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원칙에 의거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뭐 한 최소 3만 원에서 많게는 한 5, 6만 원 정도까지 해서 좋은 내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점 좀 참조해 주시면 좋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2015년 4월, 즉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실손법 개정으로 인해서 좀 보장 범위가 축소가 되니까 혹 실손보험에 가입이 안 된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달 내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비상예비 자금은 저축 계획보다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축을 하고 있다 셈 치더라도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면 하고 있는 저축을 깨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요. 저축보다 선행이 돼야 되는 이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비상예비 자금 먼저 준비를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왜 그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 펀드로 이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이제 기간에 따른 이익이라도 좀 많이 받아야 될 텐데요. 과거 10년 동안 수익률 비교를 한 그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좀 보면 아쉽게도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금리가 가장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채권형 펀드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조금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간혹이면 그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을 활용하기보다는 기간 이전 제도를 활용하셔가지고 연금저축 펀드를 좀 활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상담 사례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상 제가 좀 말씀도 빨리 드렸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한 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사례는 오늘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이번 상담 사례도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뭐 연금 펀드 기관 이전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궁금해하실 테니까 다음번에 한번 준비를 더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려운 재무적인 문제 도움 받고 싶으시면 재테크 1번지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97-81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재테크의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재무적인 고민을 전화를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답안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는 김현우 팀장님께서 좀 받아서 준비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재무관리연구소 김현우입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저는 28살이고요. 네.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네, 28살 앳되시네요. 네.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네. 취업을 했는데 네. 그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도 좀 궁금하고 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학자금 대출도 좀 있는데 네네네. 이거를 갚는 게 나은 건지 돈부터 모아야 될지 좀 헷갈려서 좀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유, 예. 요즘같이 참 어려운 시기에 취업 성공하셨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예상되는 월급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정확하진 않은데 네. 제가 일단 뭐 한 180, 190 정도 받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부모님 집에서 살 거라서 네. 뭐 부모님께 좀 용돈도 드려야 될 것 같고 한 아유. 80만 원 정도는 쓸 것 같습니다. 제 용돈, 뭐 통신비 이런 거 해서. 다 합쳐서 80 정도 쓰신다. 그러면 한 네. 월 1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네요. 그렇죠? 네. 예. 요 100만 원 중에 현재 저축을 따로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월급 통장 만들러 은행에 갔더니 네네. 뭐 청약 통장 10만 원, 네. 그리고 소득공제연금 보험 25만 원, 네. 적금 50만 원 이렇게 했고요. 네. 그럼 한 75만 원, 85만 원 정도 예. 되네요. 예. 그래서 뭐 한 15만 원, 20만 원 남는 거는 학자금 대출 갚을 것도 있어서 일단은 비상금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네. 일단 취업하시면은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뭐부터 쓸까 고민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당장 은행부터 가셨네요. 예, 뭐 일 시작하면은 네. 선배들이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훌륭합니다. 해서 예. 네. 학자금 대출은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받았습니다. 이제 뭐 갚을 수 있으니까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받은 학자금 대출이 혹시 든든 학자금인가요? 일반 학자금 대출인가요? 예,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 갚는 거라고. 그러면은 든든 학자금입니다. 이 든든 학자금은 소득이 있으면 갚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득의 기준이 약 연 1,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의 20%를 상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번다 한다면은 초과분이 200만 원이죠.
여기에 20%인 200에 20% 40만 원을 상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뭐 언제부터 갚게 되냐라고 한다면 올해 연말정산 하고 나서 내년 7월부터 갚게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부터 한 달에 한 7만 원씩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근데 7만 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갚아 나가면 이자가 없다고 쳐도 1,500만 원 정도 학자금 갚기는 오래 걸리겠죠. 한 2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뭐 갚을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갚을 금액을 좀 정하셔가지고 수시로 상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네. 대출부터 먼저 갚고 해야 되나? 적금을 나중에 해야 되나? 대출부터 먼저 갚고 나중에 저축을 하느냐? 그게 궁금하신 거죠? 예. 우선은 만약에 예. 그렇게 하는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시청자님 예. 결혼 아직 안 하셨죠? 예, 뭐, 한 네. 2, 3년 있다가 30살쯤 하려고. 30살 정도요. 자, 만약에 지금부터 50만 원씩 대출을 갚아 나간다. 적금을 안 하고. 그렇게 예. 되면은 한 3년이면 갚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 그때가 되면 이제 결혼할 시기가 오겠죠. 예. 30이 딱 됐는데 대출은 다 갚았어요. 근데 모은 돈은 주택 청약이랑 연금보험밖에 없습니다. 이건 결혼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야죠. 예. 아주 정확하시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깨게 되면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좀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깨면은 한 20% 정도 손해본다. 모은 돈이 1,000만 원인데 800만 원밖에 못 돌려받는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0%나요? 대략 그 정도는 보실 겁니다. 그때쯤 가면. 대출 해야겠죠. 결혼해야 되니까. 일단 뭐 결혼을 미루지는 않으실 생각이네요. 결국은 대출 받아가지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게 좀 모순이 생기죠. 학자금 대출 겨우겨우 다 갚았는데 또 결혼 때문에 빚 생기고 그것도 갚고 나면 또 무슨 일 생기고 따라서 학자금 대출도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요. 대출 받을 것도 미리 준비를 하면서 저축할 것도 최소한 필요한 뭐 결혼 자금이나 차량 자금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저축을 좀 병행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일단 연금이나 주택정약 같은 경우에 너무 비중이 지금 좀 큰 것 같아요. 단기간 내에 종잣돈 마련하는 거를 목표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입한 거 다. 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씩 갚으면 되느냐, 요것들을 한번 저희가 미리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예. 학자금 대출은 내년 7월부터 7만 원 정도 빠져나가겠지만 의무감을 가지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20만 원씩은 의무감을 갖고 상환을 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월급을 받으시면 20만 원 정도는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략 그러면 한 75만 원 정도 수준의 저축 여력이 있습니다. 요 중에 생각하신 것처럼 비상금이 언제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비상금 한 10만 원 정도는 CMA 통장에 따로 빼두시고요. 50만 원 적금은 뭐 지금 뭐 깨도 아니면 중간에 깨더라도 원금 손해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신 거 1년 유지를 하세요. 해서 단기간 내에 여지껏 목돈 크게 마련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학교 다니시면서. 예. 네. 요번 기회에 통해 가지고 1년 뭐 유지하면은 600만 원이니까 요거 잘 유지하셔서 목돈도 만들어 보시고 그럼 15만 원 정도 남죠. 이 중에 주택 청약은 한 2만 원 정도로만 낮춰서 유지를 하시고요. 나중에 늘려가도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문제는 이제 연금인데요. 연금 보험을 20만 원, 25만 원 가입하셨는데 이게 연간 300만 원을 내게 되겠죠. 300만 원 내면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세금이 약 40만 원 정도입니다. 뭐 300만 원 내고 40만 원 돌려받는 거 나쁘지 않은 혜택인데 중간에 이걸 만약에 쓰려고 해약을 하게 되면 16.5% 세금을 내셔야 되고 수수료까지 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크죠. 따라서 요거는 가입하신 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원금 손해 없이 30일 이내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은행 가셔가지고 혹은 전화로 취소를 하시고 주식형 펀드나 이런 펀드 투자의 경험 쌓기 위해서 한 10만 원 정도 가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소해도 저 불이익은 없나요? 네, 불이익은 없습니다. 좀 은행 직원분이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죠. 아까 네. 펀드나 뭐 CMA는 네.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증권사나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 가면은 CMA 통장 만들 수가 있고요. 아무 가까운 증권사 괜찮습니다. 뭐가 좋아요? 여기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어디 증권사 가셔라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이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시청자 게시판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연락 드려가지고 상세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죠? 네. 다시 한번 취업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나중에 저축하신 거 무작정 깨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전화 잘 들어봤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의 재테크에 많은 도움을 드리는 이 방송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고요. 투자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 좀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화곡동에 살고요. 나이는 한 50 좀 넘었거든요. 아, 혹시 화곡동면 강서구인가요? 예,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저도 강서구에 사는데 저희 또 강서 아, 주민을 그러세요. 예, 잘 만났네요. 부탁합니다. 아, 예. 오늘 전화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는데요. 어떤 부분이 네네. 궁금하셔가지고 연락 주셨어요? 제가 사별한 지가 한 5년 됐는데요.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예, 자식이 둘이 있는데, 지금 제가 버는 돈은 한 150 정도인데, 네네네. 남편 사별할 때 이렇게 보험으로 받은 돈이 좀 있어요. 그러셨구나. 네. 예, 근데 제가 지금 소중히 갖고 있는 게 한 3천만 원밖에 안 남고 네. 집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나 싶어서요. 그 향후에 대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신 건가요? 네네네네. 네, 우선 시청자분 그 걱정이 좀 많으셨을 텐데요. 우선 두 자녀분이 있으시다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학생인가요? 아니면 직장인인가요? 예? 지금 두 자녀분이 있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예. 자녀분이 학생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저기 큰애가 네네네. 이제 취업한 지가 한 1년밖에 안 됐고 네네네. 막내, 그러니까 둘째는 올해 졸업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졸업해서 아직 놀고 있는데 아, 그러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걱정이시겠네요. 걱정이 그죠? 돼서요.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우선 좀 파이팅 한번 하시죠. 힘내시라는 말 먼저 좀 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싶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예.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네네. 부분이냐면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녀에 대한 결혼 준비도 걱정이시고 그리고 현재 재무적인 부분과 그리고 시청자분의 뭐 나중에 은퇴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고민이라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지 그것도 그렇고.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녀분들과 현재 시청자분의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 전까지는 아마 그 남편분의 그 사망보험금으로 지금까지 이어오셨던 것 같은데 네네. 건강상의 문제로 소득원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자녀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언뜻 비추고만 했어요. 왜냐면 제 애들한테 그런 사정 얘기하기가 아직은 좀 그래서 그냥 약간 비추기만 했어요. 아, 이게 그 대한민국 부모의 모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두 아들의 아빠로서 공감이 많이 네. 되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좀 고민하셔야 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 이제 큰 자녀분이 이제 취업을 하셨고 그리고 네. 이제 소득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자녀분들과 좀 허심탄회하게 네. 현실적인 문제를 의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럼요. 자녀분들이 예, 예, 지금 예. 가정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제 다들 성인이 네.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네. 그 시청자분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주실 것 같고 네네. 특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노후는 재앙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전 필요하고 시급한 건 뭐냐면 자녀들에 네. 대한 결혼 준비나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겠지만 네. 시청자분의 은퇴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시청자분 네. 이름으로 국민연금이나 혹 노후를 위한 뭐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가입되어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닥 그렇죠. 아무래도 아, 그러세요? 살기에 바빠서 그냥 음. 쬐끄만 거 그냥 하나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혹 건강상으로 수입원이 뭐 줄 수 있다라고도 하셨던 것 같은데 혹 수입원이 확 줄었을 때 바로바로 좀 쓸 수 있는 돈들은 아까 그 3천만 원 정도 외에 다른 돈들은 그건 또 제가 아예 정말 없으신 거예요? 아껴둔 돈이에요. 예. 아예 이거 말고는 다른 돈들은 아예 없으신 거예요? 네, 없어요. 좋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 지금 남아있는 이 3천만 원은 절대 자녀분들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대 네. 집 한 채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네. 그 외에 은퇴 준비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집 한 채를 활용해서 연금을 받을 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연령 때문에 그 혜택을 볼 수는 없겠지만 만 60세가 넘어가면
주택연금 제도라는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 60이 넘으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의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 60세 네네. 이후에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좀 해놓으시고 이 제도를 네. 활용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연금을 받다가 일찍 네. 죽으면 어떡하냐인데 예, 예. 그런 부분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신강하게 생각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향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좀 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다시 전화 드리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시청자분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 네, 추운데 감기 고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확 또 추운 겨울이 와버렸습니다. 이럴 그러게요.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전화 열려 있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항상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테크 1번지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 더 알차게 해서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음 방송 시간 때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